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이륙하는 전투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화시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보복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와 AP, 그리고 미국 방부 출입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지점은 공격의 강도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숫자와 좌표로 말했습니다.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은 화려함보다 냉정함에 가까웠고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 문서처럼 읽혔습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한 공습 영상 공개가 아니라 누군가 미군을 건드렸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미군 야전 정찰 중 사망사건 이후 불과 며칠 뒤였고 대응 속도는 외신 기준으로도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기체 구성부터가 메시지였습니다. 정밀 타격의 상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근접 항공 지원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A-10 썬더볼트-E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제공권 장악과 지상 압박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공격 헬기인 A-64 아파치, 지상에서 즉각 화력을 투사하는 하이마스까지 결합됐습니다. 항공과 지상 고정익과 회전익, 장거리와 근접 화력이 하나의 작전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미군이 특정 지역을 응징할 때 사용하는 표준 패키지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밀도가 높았습니다. 사용된 정밀 유도탄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최소 수십 발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DAM 계열 유도폭탄 한 발의 단가는 약 2만 달러 선이고 여기에 스탠드 오프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단일 작전 비용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다는 태도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더 주목한 부분은 표적 선정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무차별 타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표는 이즈가 실제 작전에 사용해온 무기 저장 시설, 지휘 통제 거점, 이동 경로에 인접한 보급 인프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을 끊는 지점만 골랐다는 뜻입니다. 운 안보리 보고서 기준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 남아있는 이즈 전투원 수는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미 끝난 조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수용시설에 영유된 약 9,000에서 10,000명 규모의 이즈 전투원과 가족 약 2만 6천 명이 변수로 남아있고 이들이 풀릴 경우 조직 재건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의회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번 공습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작전명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포크아이라는 이름은 아이오와주의 별칭에서 따왔고 이는 이번 사망자가 속했던 주 방위군과 직접 연결됩니다. 미국 방 장관의 발언이 해외 매체 제목으로 그대로 쓰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복수의 선언이라는 표현은 감정적 언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전 성격을 정확히 규정한 문장입니다. 제한전, 응징전, 그리고 확정관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계된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역시 수위 조절형 발언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타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숫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는 선택지가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장면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병사 한 명의 희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며칠 안에 정보 수집, 표적 선정, 다국적 연합 조율, 그리고 실제 타격까지 이어지는 이 속도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보, 지휘 체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가능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연합작전 환경 속에서 실시간 대응 능력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고 최근 한국군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밀 타격 체계와 감시 자산, 그리고 국산 유도 무기 개발 방향이 왜 중요한지 이 장면이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했고 그 시스템은 숫자와 시간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시청자의 몰입은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작전이 왜 여기서 멈췄는지, 그리고 왜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번 공습을 두고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과잉도 부족도 아닌 정확한 수치의 폭력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전투기 출격 횟수,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수, 타격 지점의 범위를 모두 제한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습은 단일 야간 타이밍도 안에서 종료됐고 작전 시간은 수시간 이내로 관리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의도적으로 채공 시간과 연료 소모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F-15 이스트라이크 이글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공개 자료 기준 약 3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이담 계열 정밀 유도 폭탄 한 발당 단가는 약 2만에서 3만 달러 선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번 작전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자원이 투입된 고밀도 응징이었지만 미군은 이 비용을 장기전 대비 비용 절감으로 인식합니다. 이즈가 무기 저장 시설과 지휘 거점을 상실하면서 향후 재편에 들어갈 경우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선제적 응징이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별도 작전에서 시리아 남부 일대 15곳 이상의 이즈 무기 은닉처를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박격포와 로켓, 기관총, 소총, 대전차 무기, 즉석 폭발물 제조 장치 등 130점 이상의 무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이즈의 중대급 전투 지속 능력을 직접 깎아낸 수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공습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데이터는 연합전력의 결합 방식입니다. 요르단 공군의 F-16이 동시에 출격했고 하이마스가 지상에서 발사됐다는 점은 공중과 지상 타격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사형 탄종에 따라 70km 이상이며 CPO차는 수미터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 무기는 단일 발사대가 수분 안에 사격과 이탈을 반복할 수 있어 방역 위험을 극도로 낮춥니다. 미군이 하이마스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즈의 이동식 표적과 도주 경로까지 동시에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결합되면서 저고대서의 감시와 즉각 타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치의 채공 시간과 센서 범위는 소규모 무장 세력의 은신 패턴을 드러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헬파이어 미사일의 단가는 약 10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화력가시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미국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공략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정보 자산 운용입니다. 미군은 중동 지역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각종 ISR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수십 회 이상의 감시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공 시간이 24시간을 넘는 정찰 자산이 교대 배치되면서 특정 지역의 이동 패턴은 거의 실시간으로 축적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이즈가 병력을 20명 단위로만 이동시켜도 열 신호와 통신 패턴이 남게 됩니다. 미 정보당국이 이즈 잔존 병력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추정하면서도 위협을 낮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재결집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정보 보고서는 국동부 수용시설에 억류된 야쿠천에서 10,000명의 전투원과 가족 26,000명이 풀릴 경우 이즈가 수개월 내 공격 역량을 회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 시계를 뒤로 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집니다. 한국군이 최근 수년간 집중 투자해온 영역 역시 탐지와 결심, 타격의 시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정밀유도 무기 국산화율은 일부 분야에서 70%를 넘겼고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은 상층 방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LSAM의 요격 고도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존 패트리어 체계보다 훨씬 넓은 방어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이 체계를 자체 설계로 개발했다는 점은 단순 성능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탐지 레이더, 지휘 통제, 요격 미사일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낸 경험은 향후 연합작전에서도 한국이 수동적 방어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작전 개념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미군의 보복은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나는 작전이었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됐고 남은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확률이었습니다. 미군은 병사 3명의 희생에 대해 무차별 응징이 아니라 재발 확률을 최소화하는 계산을 택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시간, 유도 무기 단가, 제거된 무기 수, 잔존 전투항 규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수식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수식이 완성되면 전쟁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이것이 천조국의 복수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한국에게 이 장면은 하나의 힌트입니다. 억제력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작동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빠르게 탐지하고 짧게 결심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때 상대는 계산을 멈춥니다. 한국이 구축 중인 정밀 타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장면이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을 끝까지 완성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도 전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8일 LSM 7천억 들여서 양산한다 영상입니다. 해외 외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LSM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정량 데이터들이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요격 범위입니다. LSM의 상층 요격 고도는 약 50에서 60km 구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천공투의 요격 고도 약 20km보다 2배 이상 높고 패트리어 팩 3마일세컨드의 약 35km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덮습니다. 이 고도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탄도탄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속도가 최고 4에서 5km/초 수준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영역에서 초고속 요격을 수행하려면 위치 자세 제어 장치의 추진력과 지향 정확도가 최소 20에서 30마일세컨드 단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원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 지점에서 최대 오차를 10마일세컨드 이하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수준을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요격체 속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LSM 요격탄의 최고 속도는 이론상 최대 양마하 13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패트리어 팩 3마일세컨드의 마하 4에서 5 수준보다 약 3배 빠른 속도입니다. LSM이 이런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고도 40km 이상의 공간이 공기가 거의 없어 공기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고도에서는 저항 손실이 크게 줄어들어 추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요격체가 목표에 접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탄도탄이 회피 기동을 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중펄스 추진기관이 결합된 구조가 더해지면서 연소 1단계에서 약 60%를 사용해 가속한 뒤 마지막 순간 남은 연소 에너지를 분출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내부 자료에서는 두 번째 연소 단계에서 속도가 약 20% 이상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요격 성공 확률이 최종 접근 단계에서 최대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유럽 군사 매체들도 LSM을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기준을 다시 쓰는 체계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외신 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이미 양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ABM 요격탄과 발사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3,573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 양산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LSM의 탐지 능력을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도 정량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산 MFR의 탐지거리는 300km 이상이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수가 1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리얼 레이더가 약 90개 내외의 표적을 추적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탐지 능력에서 이미 미국 동급 체계보다 여유 공간이 더 넓습니다.
또한 레이더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고출력 송수신 모듈의 일부 영역은 100% 국내 기술로 언제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체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수치는 생산 주기입니다. 패트리어 팩3MSE는 주문부터 납품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렐셈은 방사천과의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요격체와 발사대를 모두 공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고 이는 연평균 납품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짧은 생산 사이클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하지 못한 내부 수치도 있습니다. 렐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총 시험 횟수는 200회 이상이며 이 중 실제 비행 시험은 10회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 테스트의 반복 성공률이 90% 이상이었고 내부 엔지니어링 검증 통과율 역시 95%에 근접한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이 업계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수치는 확장성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엘셈트 개발은 방공 연격을 3배에서 4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요격 고도는 기존 60km에서 최대 80k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에서는 엘셈트의 요격 범위가 지상 면적 기준으로 최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한국 전체 영토의 약 70% 이상을 단일 체계로 방어하는 셈입니다.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우위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LOE는 요격고도 50km 전후, 미국 사드는 150km 수준이지만 사드는 고각 운용만 가능해 적어도 탄도탄 요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한국은 천공이와 엘셈을 조합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상층까지 완전한 3중 방어망을 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수직 요격 가능 고도 범위가 약 5배 이상 넓어지며 방어 공백 구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의 엘셈 레이더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엘셈의 눈이라 불리는 다기능 레이더를 두고 탐지거리,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 피하식별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수준은 경쟁국 기준으로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본 외신 기자들은 한국이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LOU, 유럽 SAMPT와 완전히 동일한 전력권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방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은 한국의 엘셈이 탄도탄뿐 아니라 고속 항공기 위협까지 포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방공체계의 기준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의 배경에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원과 함화가 함께 추진하는 엘셈2 개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보다 3배에서 4배 넓은 방공권을 확보하는 고고도 요격 기술은 해외 기술자들 사이에서 이미 별도의 분석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신들이 표현한 방식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시아 방공체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고 일부 매체는 한국의 엘셈 프로그램이 중동, 유럽, 동남아 수출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엘셈 양산은 한국이 방공 기술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됐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마하 13극 초음속 요격, 이중 펄스, 고고도 자세 제어 같은 전략급 기술을 모두 자력으로 확보한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 생태계 안에서 완성했다는 점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입니다. 엘셈이까지 전력화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올라서며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방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과 억제력을 상징하는 체계가 바로 엘셈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엘셈으로 상층 요격 능력을 확보하면 사실상 독자적 미사일 방어 권역을 형성하게 되고 주변국을 포함한 어떤 외부 억제력도 쉽게 뚫기 어려운 구조가 완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이 입을 모아 언급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한국은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확보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구조 속에서 기술 진화를 가속시키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엘셈 양산 계약 발표 하루 만에 해외 주요 매체들이 한국 방공 체계를 두고 전략 지형 변화를 운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석 보고서를 쓰는 기술 공급국이 되었고, 넬셈은 그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한국의 방산체계 진화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외신 분석에 나오지 않은 기술적 비밀, 개발 당시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데이터, 그리고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한국의 진짜 우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